자, 미국 증시 마감 동향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클로징 벨 나옵니다. 장애진 앵커 3대 지수가 어떻게 마감됐을까요? 네, 현지 시간 10일 미국 3대 지수는 큰 폭으로 상승을 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전날 러시아가 세계 최초로 코로나19 백신을 등록했다고 밝힌 데 따른 기대감이 지속된 가운데 미국 물가 지표가 호조를 보이면서 투자 심리를 뒷받침해줬는데요. 여기에 주 초반에 힘이 빠졌던 기술주들이 이날만큼은 반등에 나서주면서 추가 상승을 이끌어줬습니다. 반면에 전날 강했던 경기 민감주 이날은 힘이 좀 빠진 모습이었고요. 또 S&P 500 지수는 이로써 지난 2월 고점에 다시 또 한 번 바짝 다가선 모습이었습니다. 0.4%만을 남겨두고 마감을 했습니다. 먼저 시장에 영향을 미쳤던 러시아 백신 같은 경우에는 아직 임상 3상을 하지 않은 데다 이전 시험 데이터도 알려진 바가 없어서 전문가들은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러시아 백신으로 인해서 다른 백신 개발이 가속화될 것이다라는 기대는 한층 더 커진 상황입니다. 또 미국의 물가 지표가 강했던 점도 시장 상승을 주도해줬는데요. 미국 노동부는 7월 소비자 물가지수가 전달보다 0.6% 올라서 시장 예상치보다 웃도는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특히 변동성이 큰 음식과 에너지를 제외한 이 근원 물가 같은 경우에는 지난 1991년 1월 이후에 가장 높은 월간 상승률이죠. 0.6%를 기록했는데요. 전날에 발표된 생산자 물가에 이어서 소비자 물가까지 강세를 보이면서 경제가 코로나19의 여파로부터 좀 벗어나서 회복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7월 코로나19 재확산 우려에도 불구하고 물가가 후퇴하지 않고 올라갔다는 이 점 호재로 분명하게 작용을 해줬고요. 한편 미국의 추가 부양책과 관련해서는 기대와 우려가 좀 공존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트럼프의 행정조치 사명에 이어서 미국 정부는 양도소득세 인하 등 추가 감세 의지를 내비치고 있죠. 문우신 재무장관은 트럼프 행정부가 양도소득세를 개편하는 것에 대해서 지지를 한다면서 이는 경제를 도울 것이라고 말을 했는데요. 일각에서는 이런 조치가 경제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놨지만 결국 신규 부양책 전체가 합의되지 않는다면 경제 회복 지원에는 좀 한계가 있을 것이란 지적입니다. 또 미국 노동부의 고위 관계자는 주당 $300 실업급여 지원을 하게 된다면 연방정부의 자금은 최대 6주 안에 바닥이 날 것으로 내다봤는데요. 다만 아직까지 트럼프 행정부와 민주당 사이 협상이 진전될 기미가 보이지 않아서 시장에서는 굉장히 우려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또 미국과 중국의 갈등도 불안 요인으로 여전히 지속되는 가운데 이번에는 중국이 미국과 오는 15일에 열 무역 관련 회담에서 틱톡과 위챗 문제를 의제로 상정해야 하는 압박을 가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과연 이번 회담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시장은 주목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마감 상황도 함께 보시죠. 먼저 다우지수입니다. 이날 1% 넘게 올랐죠. 27,976포인트 터치하면서 28,000선에 바짝 다가섰습니다. 시장에 큰 움직임은 없었고 꾸준한 상승폭을 키워나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어서 나스닥 지수입니다. 이날 2% 넘게 올라서 11,000선을 다시 한번 회복한 모습이었는데요. 꾸준한 오름세를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S&P 500 지수입니다. 1.4%의 상승세 나타내면서 3,380선에서 이날 장을 마쳤고요. 2월 고점에 바짝 다가선 그런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3대 지수는 일제히 상승하면서 좋은 모습으로 나타내면서 장을 마쳤는데요. 상품 시장은 어땠을까요? 자, 상품 시장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WTI 국제유가입니다. WTI 가격이 지난 밤 사이에 2% 넘게 큰 폭의 상승을 기록했습니다. 그 이유는 주된 이유가 바로 이 원유 재고가 발표됐기 때문이었었는데요. 국제에너지기구인 에너지정보청, 그러니까 EIA에서 발표되는 주간 원유 재고가 지난 밤 사이에 450만 배럴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서프라이즈한 그 감산폭으로 인해서 이 국제유가가 상승을 했는데요. 지금 차트에서 보시는 것처럼 국제유가는 장중 내내 상승 탄력을 유지한 채 거래가 됐습니다. 결국 2.3% 올라서 WTI 가격은 42.57까지 상승한 채 현재 선물시장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국제 금값 살펴보겠습니다. 금값은 지난 밤 사이 그리고 어제 아시아장을 포함해서 굉장한 변동폭을 보여줬습니다. 아시아장까지만 하더라도 거의 1,900달러를 붕괴할 정도로 굉장히 좋지 못한 모습이 이어지기도 했었는데요. 그러던 이 국제 금값이 장중에 갑자기 상승으로 전환되는 모습이 나타나기도 했다가 장 막판에 다시 한번 밀리는 그런 현상도 있었습니다. 굉장한 변동성이 보이는 이런 상태에서 막판 매물이 출회가 되면서 결국은 현재 이 0.8% 정도 하락한 채 거래가 되고 있고 1,929.4달러 선에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금리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금리는 사실 이번 주에 대규모 국채 공급이 있을 것이라는 얘기가 이미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일장에서도 국채 금리가 굉장히 큰 폭의 급등을 보였었는데요. 반대로 말하자면 이제 채권 가격의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다는 것이죠. 이번 주 대규모 국채 공급 예정이 되어 있다 보니까 채권 가격의 하락세는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대로 말할 수 있는 이 10년물 국채 금리의 상승세, 지난 밤 사이에도 이어졌었는데요. 지금은 현재 0.667%까지 오른 채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달러 인덱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달러 약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0.23% 내려서 93.41에 거래됐습니다. 지금까지 상품 선물 시장 살펴봤고요. 글로벌 외신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시장에서 가장 주목했던 이슈 살펴보도록 하죠. 어떤 내용일까요? 네, 시장에서는 최근 들어서 이 부양책이 과연 합의가 될지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주목을 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이날 부양책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이 지속되자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이 코로나19 추가 부양책과 관련해서 이 no sign of stimulus deal, 그러니까 이 부양책에 대한 어떠한 신호도 보이지 않는다면서 트럼프 행정부와의 입장 차이가 여전히 크고 공화당이 지원 규모를 늘리지 않아서 협상을 재개할 의지는 우리 측에서도 없다면서 강경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교착 상태에 빠진 부양책 논의는 민주당과 공화당이 이 전체적인 규모나 내용에 전반적으로 다른 입장을 고수하면서 이견 차이를 보이며 합의점에 도달하지 못한 상태죠. 민주당은 최소 3조 달러 규모의 부양책을 주장을 하고 있고 공화당은 이 규모는 너무 많다면서 1조 달러 규모로도 충분하다 이런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협상이 다시 언제 재개될지는 아직 알려지지 않은 상황인데 이번 주에는 협상 상황이 진행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펠로시 의장은 양측이 부양책 규모를 두고 타협점을 찾을 때까지 정부 측과 마주하지 않겠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부양책에 대한 불확실성이 장기화될 수 있다라는 그런 전망도 나오고 있고요. 트럼프 대통령은 이 합의가 교착 상태에 빠지자 최소 주당 300달러 규모의 추가 연방 실업 보조금을 지급하라는 명령에 서명을 했지만 이 명령조차도 실제로 추가 보조금 지급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로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자, 바이든 후보가 카멜라 해리스를 부통령 러닝메이트로 지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카멜라 해리스의 경우에는 미국 역사상 최초로 여성이자 아시아 계열 부통령이 되지 않을까 이런 관심이 높은데요. 그렇다면 과연 시장에서는 이 카멜라 해리스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요? 카멜라 해리스의 지명이 시장에 미치는 발을 마켓워치에서 정리를 했습니다. 자, 마켓워치에서는 엘리자베스 워렌 같은 이제 급진적인 시장에 해를 끼칠 만한 인물은 아닌 것으로 평가를 하면서 다소 안도하는 움직임이 나타났다고 하는데요. 사실 냉정하게 말해서 부통령 후보는 성패를 좌우할 만큼 그리고 시장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만한 인물은 아니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부통령 러닝메이트가 누가 되느냐에 대해서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진 않았습니다만 그래도 카멜라 해리스에 대해서 시장은 좀 대체로 온건한 그런 평가를 내리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먼저 이트레이드 파이낸셜 그룹에서는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바이든 대선 캠페인에 대한 확실성이 생겼다면서 카멜라 해리스는 주식시장에 대해서 온건한 인물로 알려져 있다라고 평가를 했고요. 그리고 사우트 스트래터지에서는 엘리자베스 워렌 같은 급진적인 인물보다는 시장의 호의적인 인물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비슷한 내용이 좀 나오고 있죠. 그리고 트레이딩뷰에서는요, 캘리포니아에서 이 인물이 정치 생활을 하는 동안 시장에서 손을 떼는 핸즈 오프라는 말을 썼는데요. 시장에서 손을 떼는 그런 전략을 사용했다면서 시장에 대한 규제나 개입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대선 불확실성이 시장 변동성을 초래할 가능성을 제거했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네, 다음으로 종목 소식 이어갑니다. 이번에도 파산 보호 신청을 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는데요. 미국의 할인 의류업체인 스테인마트가 파산 보호 신청을 했다고 밝히면서 미국 전 지역 내 281곳의 매장 운영의 상당수를 중단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이 소식에 오늘 스테인마트의 주가는 38% 넘게 빠지는 모습인데요. 시간의 거래에선 약간 오르고 있지만 한 주당 20센트도 채 되지 않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스테인마트의 CEO는 회사는 현재 운영을 정상적으로 유지해 나가기 어렵다면서 이 필요한 충분한 유동성이 부족한 상태라며 이에 따라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은 파산 보호 신청이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당사는 이커머스 분야를 매각할 것이라고 덧붙이면서 당분간은 운영을 지속해 가겠지만 결국
결국에는 이제 파산보호 신청으로 조금 회복에 나서겠다는 그런 계획을 발표했는데요. 코로나19의 여파로 인한 매출 감소로 미국의 소매 판매 기업들은 10년 새 최대치로 파산보호 신청 챕터 11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달 초 기준으로만도 43곳의 소매 업체들이 파산 신청에 나섰는데요. 대표 기업으로는 백화점 체인인 로드앤스테일러나 리먼 마커스, JC페니 등이 있습니다. 이들 대부분은 전자상거래 시장에서 밀려서 이 코로나 여파까지 더해지면서 굉장한 경영난을 겪어왔고, 무디스에서는 이들이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회복을 하려면 2022년 초는 돼야 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장에서는 앞으로 더 많은 파산 보호 신청이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 애플 제품의 세계 최대 제조사라고 할 수 있는 폭스콘이 실적을 발표했는데 기대 이상의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면서 스마트폰의 수요 위축세가 바닥을 치고 돌아서고 있다는 로이터의 기사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폭스콘은 애플 제품의 최대 제조사이기 때문에 이들이 제시하는 가이던스를 보면 애플의 아이폰이 앞으로 얼마나 더 많이 팔리게 될 것인지 이런 것들을 추정할 수 있게 되는데요. 일단 실적부터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폭스콘의 지난 2분기 실적을 한번 살펴보면요. 전년 동기 대비 34%의 이익이 증가를 했습니다. 레피니티브가 집계했던 13명의 애널리스트 컨센서스보다도 좋은 실적을 기록했기 때문에 호실적으로 일단 평가가 되고 있고요. 세부적으로 보더라도 서버와 컴퓨터 부문에서는 실적이 크게 개선됐습니다. 반대로 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스마트폰 부문은 전년 동기 대비 15%나 감소되는 모습이 나타났는데, 다만 그 약세의 수요 위축의 둔화 속도가 줄어들었다는 것이 이제 바닥을 치고 돌아서고 있구나, 이런 분석을 내놓도록 하고 있는 겁니다. 대만에 본사를 두고 있는 KGI 증권에서는 이렇게 평가를 했는데요. 폭스콘에서 향후 애플 신제품 출시가 성장 동력이 될 것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신작 아이폰의 70% 이상이 폭스콘에서 만들어질 것이기 때문에 아이폰을 그렇게 많이 만들게 되면 그만큼 폭스콘의 이익도 좋아지게 됐죠. 자, 폭스콘의 회장도 2분기 매출 총이익이 5.9% 수준이었지만 내년에는 7%까지 높아지게 될 것이다, 이런 전망과 가이던스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자, 이렇게 몇 가지 뉴스 살펴봤습니다. 맨해튼 나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